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72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지난 악연 팝콘 무비 에피소드에서 마인크래프트 무비 미국에서 흥행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10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연일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특정 장면이 나오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일으킨다. 민폐라기보다는 그들만의 관람 문화로 자리 잡아 바이럴되면서 흥행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다. 라고 덧붙였었는데 이 관람 문화로 치부하기에는 슬슬 도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주연을 맡은 잭 블랙 배우마저 직접 극장에 나타나 관객들을 진정시키고 다닌대요. 우선 그 특정 장면이 뭐냐? 바로 일명 치킨 조키 등장 장면인데요. 치킨 조키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 매우 낮은 확률 0.25%의 확률로 등장하는 몬스터라고 합니다. 이런 희귀모비 게임에 등장을 하면 다들 환호성을 지르고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라며 긴장하곤 하잖아요. 게임에서 느꼈던 쾌감, 이에 따른 각종 반응 등이 마인크래프트 무비 상영관에서도 재현이 된 거죠. 그래, 미국에서는 경쾌한 영화 볼 때 극장 내에서 환호성도 지르고 자기들 감정 가감없이 표현들 하곤 하니까 다른 관람 문화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 환호성을 넘어서 사고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어서 극장에서는 경고문을 게재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몇몇 상영관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 치킨 조키가 딱 나오면 일부 몰지각한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갖고 온 팝콘, 밀가루, 계란 이런 것들을 사방팔방에 던지질 않나. 진짜 치킨, 꽃기호, 닭을 들고 라이언킹 포즈를 취하질 않나. 심지어 불꽃놀이까지 벌인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뮤지컬 영화 개봉하면 노래 부르는 장면에 관객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싱얼롱 상영관들이 종종 생기곤 하잖아요. 미 극장가에서도 이처럼 마음껏 즐기고 환호하세요 하는 마인크래프트 전용 상영관들이 소수 있대요. 여기서 팝콘에 꽃기호에 불꽃놀이 난리 떨었어도 이거는 선을 좀 넘었지 했을 텐데 일반 상영관에서 그냥 우리 같은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난리라며 한번 보러 갈까? 하는 관객들이 한가득인 장소에서 지랄 맞죠? 저지랄을 떨었으니 영화관이 경고문 게재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경찰까지 출동했을까 싶은데 이게 단순 해프닝을 넘어서 뉴스로까지 번지니까 우리의 잭 블랙 배우가 한 상영을 앞둔 마인크래프트 무비 상영관에 깜짝 등장해서 여러분 팝콘 던지지 마세요. 치킨 조키 씬 그때 과민 반응 금지 알겠죠? 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이어서 주연 배우까지 나섰으니까 진정세에 접어들기를 바래 봅니다. 조용히 관람하는 걸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치킨 조키 난리통 이거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그럼 간만에 돌아온 댓글 소개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시간 순으로 소개해 드리자면 소년의 시간 에피소드에 송천영래 님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라디오 컨셉이세요? 화면이 그냥 사진 딱 하나? 듣다가 그냥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팟캐스트니까 기본적으로는 라디오 컨셉, 오디오 컨텐츠입니다. 아무래도 이미지 하나만 떨렁 있으면 유튜브로 시청하시기에는 부적절하죠. 유튜브의 근간 자체가 동영상 플랫폼이니까 뭐라도 그럴싸한 이미지를 좀 집어넣어 봐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 입모양만이라도 어떻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야 하는 건지. 유튜브로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 운전하실 때나 설거지하실 때 혹은 주무실 때와 같은 시신경은 다른 곳에 집중하셔야 될 때 에피소드 소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실 때 재생 목록 쫙 틀어주시면은 잠이 아마 솔솔 오실 겁니다.
유튜브 백설공주 에피소드로 넘어가서 숫야옹이 님께서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최근에 알게 된 채널인데 요즘에 저는 이 채널 몰아서 보는 중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 채널 몰아서 봄 히읗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익 창출 골라인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몰아서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59Q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정리해서 소개를 드려보자면 주연 배우 본인이 대단하다 착각한다. 연기를 잘하느냐? 출연작 다 망했는데 뭔 연기를 잘하냐? 노래를 잘한다고? 영화 보다가 30분 만에 나올 정도의 실력을 가졌을 뿐이다. 30분간 관람하면서 나 포함해 주변 사람들 몇 명씩 일어나 상영관 빠져나가더라. 추신, 라푼젤은 건드리지 마라. 이걸 만든 인간들도 문제지만 돈 주고 영화보다 욕하고 집에 온 내가 미친 거지. 어린 시절 추억은 된장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하나 둘 셋 님과 비슷한 감정을 영화를 보는 동안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흥행 성적이 그 모양이겠죠? 그 다음에 김시형 Q7Y 님도 하나 둘 셋 님 못지않게 화가 나셨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주워들어서 소개해드렸던 가라 줄거리 요약본처럼 그냥 베네치오 델 토로의 제자인 여왕이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멋지게 펼치는 시카리오 번외 작품으로 나왔으면 100% 성공했을 거 아니냐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 주니어 사무엘 3137님께서 피부를 갈색 이렇게 색을 표현하는데 레이첼이나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다 노란이에요 라 남겨주셨습니다. 피부색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죠. 아니 솔직히 저희가 아시아인들이 옐로우라 불리는 것도 좀 웃겨요. 경우에 따라서는 백인보다 더 하얀 사람도 있고 라틴 사람 못지않게 갈색 톤 띠는 동양인도 있는데 이를 전체를 다 옐로우라 부르는 게 참 이상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옐로우라고 누가 부르면은 좀 짜증나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그냥 그 외국인들 만나면 농담조로 I'm from South Korea, original kimchi, yeah, nice to meet you 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그러면은 지들도 빵 터져가지고 알아서 Oh, I'm original baguette, Oh, I'm original Guinness, original taco 하면서 막 하하호호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예, 다 함께 피스 한번 외쳐보면서 세계 평화 기원해 보도록 하고요. 팟빵 백설공주 에피소드에는 센티멘탈 원님께서 와씨 시작 부분 각색 스토리 듣다 말고 나무 위키 뒤져봤네 키읔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뜨거운 반응까지 남겨주시고 인터넷에서 떠돌던 각색 스토리에 살 붙여가며 소개해드린 보람이 있네요. 아마 나무 위키에 서술된 내용이 뭐라 서술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영화 내용보다는 훨씬 재밌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콩클럽의 에피소드에 주 N7K님께서 콩클럽의 해설 중에 최고네요.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떠오르며 권력의 암투도 겹쳐지더라고요.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아유 과찬이십니다. 최고까진 아니어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소개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런저런 댓글 많이들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가감없이 달아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에피소드에 요봄남봄 역사상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폭삭소가수다. 잘 만든 드라마이기는 한데 이쯤에서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72번째 에피소드 동백꽃 필 무렵 보면서도 느꼈지만은 임상춘 작가 저랑은 좀 폭삭소가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16부작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는 TVN 드라마 미생, 시그널 등을 선보였던 김원석 PD가 연출을 맡은 작품입니다. 극본은 KBS 드라마 쌈 마이웨이, 동백꽃 필 무렵 등을 집필했던 임상춘 작가가 맡았습니다. 임상춘 작가, 필명이다, 여성이다
라는 정보만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밝혀졌고 이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 분이죠. 성별도 나이도 없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밝히셨고 만약 정체가 드러난다면 다른 필명으로 집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실 정도로 철저히 베일에 쌓여진 분입니다. 작가 본인이 자기 정보가 밝혀지길 원치 않는 만큼 배우들도 임상춘 작가를 만났을 때 일부러라도 작품 외적인 얘기를 웬만하면 나누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제작비 무려 600억 원대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대극이고 오픈 세트장 건설에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CG, 소품 등등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건 맞는데 정확한 제작비는 김원석 감독도 잘 모른답니다. 정확한 제작비가 600억 원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화면 보면 돈 팍팍 쓴 느낌이 들긴 확 듭니다. 그렇다고 나 돈 이만큼 썼어? 봐봐 이게 자본이야 처럼 과시한다기보다는 빈틈이 없는 촘촘하고 세밀하게 성실히 꾸며놓은 흡사 관시기 같은 성정으로 묘사를 해낸 화면 같았습니다. 한 폭의 수채화로 표현할 화면만 이건희 컬렉션 수준으로 많더라고요. 그래 돈은 얼마가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를지언정 이렇게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물씬 들게 만드는 화면이었습니다. 작품 소개 시간인데 좋았던 점 얘기하고 있었네요. 폭삭 소가수다는 첫 4화 공개 이후 지금까지 약 6주간 넷플릭스 드라마 전체 순위 탑 10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 비영어 드라마 차트에서는 1위를 2번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시청 시간은 3.7억 시간, 누적 시청 수는 2,200만 회에 달합니다. 한국에서 보이는 뜨거운 반응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폭삭 소가수다가 어마무시한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수치이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시대극이기도 하고 작품 내에 워낙에 시적인 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를 자막으로 살리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따를 테죠. 한국 시청자 혹은 한국어에 능숙한 시청자만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감성으로 가득한 작품인지라 전 세계적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살짝 부족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세계적 반응 그게 중요합니까? 자국 내에서 대박 났으면 그걸로 된 거죠. 한국 내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곧 개최될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 연출상, 극본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 여자 주연상, 남자 주연상, 여자 신인 연기상 등 총 8개 부문에 올랐습니다.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최다 노미네이트 작품이라고 하네요. 좀 의아한 게 아이유, 박보검 두 배우가 각각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거는 이해가 아주 확 되거든요. 아마 아이유, 문소리 두 배우 중에 1인 2역을 맡은 아이유 배우가 이름을 올린 거겠죠. 분량도 많고 드라마 전체를 책임졌던 배우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박해준 배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박보검 배우도 훌륭했지만은 분량으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박해준 배우가 더 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드라마가 다 공개되기 전에 후보 선정을 마친 건가? 그렇다면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다 공개도 안 된 드라마를 입후보 시키지는 또 않았을 거고 자세한 내막 아신다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출연 배우로는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주요 4인방부터 말씀드려보자면 본격적인 대본이 나오기도 전에 캐스팅이 되었고 배우 본인도 트리트먼트 설명만 듣고도 꼭 이 작품 하고 싶어요 라고 밝혔다는 아이유 배우. 군 복무 전에 촬영을 다 마쳤지만은 개봉일이 밀리고 밀려 제대 후 선보이게 된 원더랜드 제외하고 진정한 군 복귀작으로 폭삭 소가수다를 택한 박보검 배우. 문학소녀에서 오징어 파는 이쁜 아줌마로 변하게 된 애순이를 표현하기 위해 해산물 손질 달인이 될 때까지 연습을 했다는 문소리 배우. 이쁜 아줌마 여기 있잖아 여기 하면서 시장 한켠에서 오징어 손질하는 장면 있잖아요. 손만 클로즈업 된 장면인데 전문가 버전 하나, 문소리 배우 버전 하나 총 2개를 다 찍었답니다. 김원석 감독이 딱 놓고 보니까 두 영상과는 별 차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문소리 배우 버전을 썼다고 합니다. 전국의 관시기병을 창궐시킨
박해준 배우에 더해서 남은희, 김용림, 오민혜, 염혜란, 최대훈, 장혜진, 이준영, 강유석, 이수경, 차미경, 김선호, 엄지원, 오정세, 강말금, 김태연, 아이고 숨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녀노소 배우들이 다 출연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하는 폭삭소가수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줄거리 요약을 어떻게 하냐 이거. 참 1막 4화까지 내용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드라마는 제주도 어느 요양원에서 진행 중인 시쓰기 수업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형형색색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글자를 써내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 문소리 배우가 연기한 70대 오해순도 앉아 있습니다. 다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데 우리 애순이 할머니는 상념에 젖은 듯 빈 스케치북을 멍하니 쳐다보는데요. 이내 하늘색 크레파스로 스케치북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늘색 크레파스로 가득해진 스케치북은 곧 일렁이는 파도 가득한 바다로 바뀌고 시간은 거진 60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똑 부러지고 당찬 김태연 배우가 맡은 섬소녀 오해수는 염혜란 배우가 맡은 해녀 어멍 전광래의 딸입니다. 어려서는 부모가 남긴 빚에 허덕였고 이제 좀 컸다 싶었을 때는 한국전쟁이 터졌고 피난길에 정착한 제주에서 만난 첫 남편은 애순만 남겨놓고 사망했고 오정세 배우가 맡은 연병철과 재혼했으나 세상 배짱이 신보인 한량이었던지라 평생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박복한 팔자를 타고난 인물이 바로 정광래입니다. 생존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는 광래에게 애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 일단 자기는 연병철과 재혼을 해서 오씨 집안과 더 이상 얽혀서는 안 되기도 하고 얽힐 일이 없는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애순이가 좀 똑똑해야 말이죠.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하고 공부시킬 놈, 일 도울 놈 딱딱 나눠져 있던 그때 그 시절에 똑똑한 여자아이. 여자애가 뭔 공부요? 응? 얼른 커서 잡녀 돼갖고 집안 살림에 보탬이나 해. 라며 애수는 눈칫밥만 먹느라 배가 부릅니다. 이런 세상 사정을 누구보다 광래는 잘 알기에 너는 그래도 오씨 집안 사람이요. 오씨 집안에 딱 붙어있어. 어멍집에 오덜 말어. 라며 엄마랑 살고 싶다던 애순을 매몰차게 뿌리치기 바쁩니다. 하지만 오씨 집안 식모살이 하는 애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광래는 결국 애순을 병철과 사는 집으로 데려옵니다. 병철이가 암만 한량이라지만 그렇게 매몰차게 애순이 대해놓고 자네 오늘 잠이나 잘 수 있겠어? 라는 둥 또 정은 있어요. 그렇게 광래는 애순에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지만 이 세상이 녹록지가 않죠. 반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했지만 윤동주 시인도 울고 갈 절절한 시를 썼지만 돈 없고 백 없다는 이유로 부반장, 부장원,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광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됐어. 그 반장 그거 돈만 나가고 말이야. 그거 무엇이가 좋다고 그거. 그 부반장이나 반장이나 똑같아. 울지 마라. 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은 애순이 기죽지 않게 하려고 전복 하나라도 더 따려 아등바등 바닷속을 휘젓고 다닙니다. 어머니 노력에 딸은 100점, 100점, 100점 성적으로 보답을 하지만 연일 무리한 광래에게 감압병, 일명 순병이 찾아오고 애순과 병철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남기고 광래는 세상을 떠납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에 잠긴 애순을 토닥여주는 건 병철도 아니요, 작은아버지네도 아니요, 광래의 동료 잡녀들도 아닌 바로 이천무 배우가 맡은 양관식입니다. 애순보다 한 살 많은 관식은 오매불망 애순바라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애순이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걱정하는 이 시대의 순정남이죠. 그렇다고 애순이 예쁘다, 나 애순이 좋다 같은 바보 캐릭터는 아닙니다. 부급장에 아쉬워하는 애순이 난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 할 거예요. 4번, 5번 해먹을 거야 라고 할 때 관식은 그럼 난 영부인 할래 나 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 애순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후원자죠. 애순도 이런 관식이 싫진 않지만
난 큰 사람이 될 거라 서울 사람 그리고 좀 돈 좀 있어야 돼 하면서 튕기기 일수죠. 시간이 흘러 아이유 배우 버전 애수는 새침대기 문학소녀가 되었고 박보검 배우 버전 관식은 여전히 애순 곁을 지키며 애순 대신 양배추도 팔아주고 신도 신겨주는 호위무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학소녀답게 애순의 내신 성적 훌륭합니다. 이대로면은 대학 그냥 가게 생겼는데 그놈의 돈이 문제죠. 돈이. 병철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그 와중에 엄지원 배우가 맡은 남인옥과 재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차려서 교육비를 대줄 형편이 안 돼요. 작은 아버지 댁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도리어 대학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부산에서 여공 뽑는단다. 여공. 야 부산이요? 육지 아니냐? 여기서 한 몇 년 일하다 보면은 너도 좋다는 대학인지 뭐식인지 가볼 일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숙식도 제공해 준다니까는 매달 월급의 반씩은 작은 아버지 댁에 좀 붙여라. 야 뭘 그렇게 쳐다보냐? 종손놈이 진 빚 그것도 네 빚이요? 라며 애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누구 뒤치다거리하는 삶 살으라고 우리 엄마가 그 개고생한 거 아니다 라는 생각에 애순은 나에게 별도 달도 다 따줄 관식과 함께 야반 도주를 감행합니다. 집에 있는 팻을 들고 나른 끝에 도착한 대망의 육지 부산. 부산인심 죽입니다 하는 따뜻한 인상의 강말근 배우가 맡은 여관방 주인을 만납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여관방 주인 말 틀린 게 하나 없어요. 정말로 애순과 관식의 심장과도 같은 짐짝을 훔쳐놓고 발뺌하며 젊은 남녀 둘을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관식의 어머니 오민혜 배우가 맡은 권계옥이 부산까지 올라온 끝에 사태가 해결되고 둘은 제주로 돌아오게 되죠. 남녀가 야반 도주하고 돌아오면 남자는 그 사내 놈이 연애 한번 거창하게 하네 하며 놀림받을지언정 그럴 수 있다며 용인받았지만 여자에게는 저 환양령 같으니라고 저거 누구 혼삭길 다 막으려고 소리 듣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관식이 길을 쓰고 애순이 편을 들려 하지만 이미 애순이는 동네방네 야반 도주하다가 붙잡혔대요. 아유 세상 그렇게 지잘난 척 하더니 저렇게 발랑까진 년이었어. 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자연스레 혼삭길도 막혔고요. 여공도 싫어. 시집도 못 가. 얘를 어디다 썼다? 하는 작은아버지의 꾸지람도 잠시 혼삭길이 열립니다. 그것도 부잣집 남자. 누군가 봤더니 최대훈 배우가 맡은 애순이보다 10살은 더 많은 부상길입니다. 제주도 도동리에 사는 모두가 다 아는 지역 유지이긴 한데 이미 한번 갔다 왔어요. 고압적이고 손버릇도 나쁜 사람이라 틈만 나면 하키 이걸 콱기냥을 입에 달고 사는 인물이죠. 부상길의 관심은 결혼? 아내? 아닙니다. 부상길이의 아내,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나 잘 돌봐줄 사실상의 식모를 구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 관식이 앞길 막지 좀 말아줘. 계옥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애순은 상길과의 결혼을 다짐하고 관식은 어떻게든 애순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할머니와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운동부원으로서 육지 유학길에 나섭니다. 그렇게 배가 떠나는 날 생선 팔아서는 택도 없고 공부머리도 안 되니 제주 사람 다 알아주는 무쇠 같은 성실성 하나로 운동하다 보면은 애순이 데리고 서울 갈 수 있겠지 라는 마음 하나로 운동부원이 됐던 관식은 유학이든 나발이든 애순이가 없는데 뭔 소용이야 라는 표정으로 배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요. 관식의 마음을 반영한 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사이사이로 양관식 소리치는 언제나 관식을 힘나게 했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과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연히 애순이겠죠. 그렇다면 애순이와 관식이는 결혼에 올인하겠죠. 포스터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결혼하여 인생의 봄을 보낸 애순과 관식. 이 둘이 맞이하게 될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은 어떤 내용으로 가득할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흔히들 영화가 시라면 드라마는 소설이다 라고들 하잖아요. 보통 영화가 드라마보다 상영 시간이 짧기 때문인데
폭삭소가수다는 구성만 놓고 보면 16부작이니까 영락없는 드라마지만 16시간에 달하는 한 편의 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함축적이고 유려하고 울림이 있기 때문인데요.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자면 생각해보니까 차근차근 풀어가면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화면, 대사, 연기, 소품 어디 하나 흠잡을 구석이 없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좀 많은데 아름답고 애절한 화면이 계속되고 대사는 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걸 연신 느끼게 해줍니다. 연기는 아이유, 박보검이라는 배우에 대한 저의 편견을 깨게 만들어 주었고요. 디테일한 소품은 시대상을 한껏 살려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지점들만 언급하고 좋았던 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같은 경우에는 두 화면이 유독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유채꽃밭이 나왔던 모든 화면입니다. 전북 고창군 학원농장에 있는 유채꽃밭에서 찍었다는데 이 유채꽃밭에서 정말 온갖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귀여운 입맞춤부터 낯간지러운 사랑싸움, 거기다 애절한 이별까지 애순 관식 서사에 있어서 주요 분기점들이 그곳에서 다 일어나죠. 별이 알알이 박혀있는 하늘 아래 유채꽃밭을 거니는 장면만으로도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한없이 밝은 노란색이 아름다우면서도 때론 캐릭터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다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둣가에서 사고를 당한 동명이를 끌어안은 애순이를 비춰줄 때의 화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휘몰아치는 바람에 흩날리는 빗방울, 잡아먹을 듯한 파도까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연기 외적으로 표현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보검 배우 인터뷰에 따르면 이 장면을 찍을 때 실제로 비가 왔대요. 자연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명장면을 만드는데 일조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은 요소가 바로 무쇠가 무너졌다라는 내레이션이잖아요. 자연스레 인상 깊었던 대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명대사가 한둘이어야죠. 매 화, 매 장면 명대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1막까지는 어떻게 저런 대사를 쓰지? 공책 어딨냐 공책. 이건 필사를 해야 돼 필사를. 각본집 이거 분명히 나올 텐데 그 전에 이거 미리 써둬야 돼 이거. 하면서 보게 되다가 한 10화쯤 넘어가면은 저도 눈이 높아져가지고 모든 것이 상향품주나 되어버려가지고 대사 좋네 하면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관식이처럼 성실하긴 글렀나봐요. 내게는 허기지기만 하던 유년기가 그 허름하기만 한 유년기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만든 요새였는지. 그들의 봄은 꿈을 꾸는 계절이 아니라 꿈을 꺾는 계절. 무쇠가 무너졌다. 아빠의 짝사랑이 끝나자 나의 짝사랑이 시작됐다. 등등이 있는데 결국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대사는 살면 사라진다인 것 같아요. 동명이를 잃은 애순과 무쇠 관식을 다시 일으킨 한마디잖아요. 떠난 자식 추억하고 기리기 위해서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잔인하지만 당연한 인생의 진리가 그 유금절에 담겨져 있다 느껴졌습니다. 제목인 폭삭 소가수다도 드라마 내에서 끝까지 언급이 안 되다가 가장 마지막 장면에 폭삭 소가수다 하고 나오잖아요. 마지막 에피소드 제목이기도 하고요. 등장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힐 정도로 뭉클했습니다. 애순, 관식,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시청자를 1화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살면 사라진다에 이어 폭삭 소가수다까지 유금절의 마법이 아닐 수가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내레이션이 참 많잖아요. 내가 지금 인간극장을 보고 있나 착각하게 만들어서 과유불급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이 같은 아쉬웠던 지점들을 어느 한 구절 버릴 게 없는 명대사 향연이 상쇄시켜줬습니다. 드라마를 더욱더 문학작품으로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끝내 작용하더라고요. 연기 지점에서는 저는 이 드라마 아이유 배우의 단독 주연작이라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극의 중심 캐릭터인 애순을 맡아서 초반부에 극을 이끌었다가 후반부에서는 애순과 관식만큼이나 서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양금명 캐릭터를 맡게 되고 내레이션까지 맡았으니까 단독 주연작 맞죠?
예, 고백하자면 그간 아이유 배우의 연기에 실망을 종종 했던 적도 있었어요.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싸가지 밥 말아먹은 톱스타 역할이나 영화 드림에서 일하면 일해진다. 정신의 평범한 직장인 PD 역할이나 영화 브로커에서 맡은 사람 사이 정을 믿지 않는 시니컬한 미혼모 역할이나 그 캐릭터로 승화되기보다는 아이유가 저런 연기를 하고 있다, 저런 척을 하고 있다 라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박보검 배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진짜 잘생겼다. 저러니까 개 한마디만 해도 유나가 자지러지게 웃지. 끝. 연기로서 박보검이란 배우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작품복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영화 서복이나 원더랜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공유, 정유미 같은 대단한 배우들도 그 매력이 한껏 반감된 작품이었으니까 박보검 배우는 뭐 오죽했겠어요. 이번에는 아이유, 박보검 두 배우 다 작품복도 있고 본인에게 온 복을 걷어차지 않으려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을 화면을 통해 계속 보여주니까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와르르 깨졌습니다. 아이유 배우 거의 매 회마다 울잖아요. 대표적인 동어 반복 사례여가지고 후반부로 가면은 또 울어?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래놓고 저거 몸에 수분이 남아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감정 소모가 큰 역할을 그것도 둘씩이나 맡아서 극을 정말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중년 애순을 연기한 문소리 배우를 두고 아이유 버전 애순과 맞지 않아가지고 이질감이 들었다라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질감까지는 안 들었지만 살짝 좀 다른 인물 같다라는 인상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도 점점 변하잖아요. 문학소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산물 시장의 이쁜 아줌마가 되어가는지 드라마가 차근차근 보여주다 보니까 거부감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10대 사춘기 시절에는 잘 안 웃었어요. 무표정으로 있으면 저 새끼 왜 저렇게 화나 있냐고 막 오해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꼴에 폼 잡겠다고 목소리를 깔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다릅니다. 철이 없는 건지 태생을 숨겨왔던 건지 10대 때보다 지금이 더 촐싹맞아요. 사회생활한답시고 억지 웃음도 곧잘 짓고요. 애순이처럼 저도 이렇게 되는데 저만의 과정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문소리 배우 연기에 큰 이질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 외에 감탄을 불러일으켰던 연기를 딱 하나만 더 꼽아보자면은 염혜란 배우 매드무비에 대해서 극찬을 늘어놓을 준비를 한아름 하다가 이 배우의 표정 연기를 보는 순간 역시 한 건 해주실 줄 알았어 라는 생각에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문희, 역시 나문희. 제게 목 놓아 운다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울다 보면은 기도가 막히는 느낌이 들어 숨쉬기 어려워진다는 인체의 신비를 강식시 살랑합니다. 파이란 장백지 최민식 배우에 이어서 하모니를 통해 알려주신 나문희 배우. 정말 위대한 표정 연기였습니다. 나문희 배우가 맡은 춘옥이 죽기 직전에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60, 70년대 춘옥 얼굴하고 90년대 춘옥 얼굴하고 얼굴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뭐 CG로 뭐 주름을 좀 더 폈다거나 뭐 그런 느낌도 별로 안 받고 근데 과거 춘옥을 보여주다가 잠깐 기력이 돌아온 90년대 춘옥으로 딱 전환이 되었을 때 그 축 처진 힘 빠진 하지만 눈빛만큼은 내 손녀가 살아있는 그 춘옥. 그 대비가 주는 쾌감. 명배우는 역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물씬 남기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표정 연기였어요. 여기까지가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이고요.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제 채널에 명운이 달려있는 시간이 왔는데요. 폭삭소가수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삭소가수다가 한편의 시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는 운율이라는 게 있고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죠. 폭삭소가수다. 폭삭에서 아쉬운 지점 또한 시가 가진 이러한 특성에 좀 기인을 하는데요. 우선 주요 캐릭터들의 성격과 캐릭터들 간의 구도가 무대만 제주도로 옮겼지 동백꽃 필 무렵과 매우 유사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여주인공 박복한 팔자를 타고났어요. 박복한 운명을 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모녀 관계 때문인데 폭삭소가수다 광래 애순 모녀 관계가 동백꽃 필 무렵에서 동백이랑 이정은 배우가 맡았던 엄마 간의 관계보다 더 좋긴 하죠. 좋긴 하지만
불곡진 모녀 관계가 여주인공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엄마 같은 엄마가 되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죠. 또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할 말은 꼭 하는 캐릭터예요. 이런 유사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남주인공 오로지 여주인공만 바라봅니다.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순애보이자 여주인공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죠. 여기까지는 야 그런 여주인공 남주인공 세고 셌어 한 트럭이야 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려는데 바로 다음 인물이 너무 걸립니다. 바로 학시 아저씨죠. 동백봇에서 오정세 배우가 맡았던 역할을 거의 그대로 옮겨왔어요. 지영민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지영유지, 비뚤어진 남성성을 갖고 있고 목소리 크면 다인 줄 아는 멍청이 등 폭력성만 제외하면 동백꽃에서 오정세 배우가 맡았던 캐릭터하고 학시 아저씨하고 일치합니다. 여주인공과 로맨스 측면에서 살짝 얽힌다는 점까지도요. 그리고 이 지영 유지의 아내가 그 살짝 얽힌 것 때문에 여주인공을 또 오해하잖아요. 이런 점들까지도 너무나도 유사했습니다. 이제 구도로 넘어가 보면 남주의 어머니 처음에는 여주인공을 좋게 생각해요. 아유 참 저 친구 팔자도 고약하다 하면서 응원도 해주고요. 그러다가 내 아들이랑 여주가 본격적으로 엮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주를 고깝게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그간 좋게 보긴 했다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도 여자 주인공에게 전달하고요. 동네에 이런 스캔들이 생겼는데 호박씨 까는 사람들 나와야죠. 동백이에서는 김선영 배우를 필두로 한 동네 아줌마들이 있었죠. 여기서도 백지원 배우를 중심으로 한 세 이모가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에게 훨씬 호의적이긴 합니다만 각종 소문의 진앙지이자 일침을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날리는 사람들이라는 성격은 같습니다. 거기다가 걸쭉한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시청자에게 지역색을 각인시키는 역할까지 좀 많이 비슷하죠. 이렇다 보니 주요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캐릭터에게 그만의 성격이 켜켜이 덧입혀지기 전까지는 캐릭터 그 자체의 매력을 찾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자기복제, 성공한 시리즈 혹은 창작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긴 합니다. 예전에 우주 대스타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가 드라마 더 글로리 상속자들 김은숙 작가를 사석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나눴던 얘기를 썰전이란 프로그램에서 10년 전인가 들려줬던 적이 있어요. 평소 드라마를 잘 안 봐서 김은숙 작가가 누군지 몰랐대요. 그러자 김은숙 작가가 너 프라하의 연인, 파리의 연인 몰라? 하니까 들어는 봤어요 라 답했답니다. 그러자 너 이러면 내 드라마에 너 절대 안 써 라고 김은숙 작가가 그랬대요. 이에 대해 김희철 씨가 괜찮아요 저 다른 거 할 거 많아요 라고 되받아 쳤답니다. 김은숙 작가 야 너 진짜 콜 때린다 하면서 기분 좋게 술잔이 오고 가고 죽이 또 서로 잘 맞아가지고 금세 친해졌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썰전에서 김은숙의 자기복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김은숙 작가에게 김희철 씨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누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대요. 김은숙 작가 왈 자기복제? 맞아 나 자기복제야. 야 근데 이거 아무나 못해. 나니까 거품 키스 만들고 애기야 가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기복제에서 시작해서 발전하는 거고 발전 못하는 사람은 이 바닥에서 안 나와. 응? 야 내가 이렇게 꼴값 떨었다고 방송에서 꼭 말해라 라고 답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임상춘 작가도 캐릭터 자기복제 했다. 왜? 본인이 뭐라 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튼 자기복제를 했다고 저는 느껴졌는데 여기서 그럼 발전을 했느냐? 했죠. 확실히 동백꽃보다는 투입된 제작비가 달라서인지 때깔도 다르고 이야기 충이도 남다르고 발전을 했는데 발전을 하려면 여튼간에 변주를 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고요. 왜 자기복제 영화들 보면은 1편, 2편 찍다가 한 3편쯤 되면은 해외로 가잖아요. 러시아어가 그렇죠. 뜬금없이 프랑스는 대체 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폭삭도 시즌제 드라마는 아니지만 지역을 제주도로 옮겨서 지역색을 좀 살려 변주를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주가 울림은 있어요. 울림은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지나치게 동어반복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태도를 봤을 때 짧게나마 다뤄야 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모먼트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외면.
제주 4.3 사건을 저는 이 드라마가 애써 외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석 감독이 제작 발표회에서 드라마가 1960년부터 시작을 한다. 시기적으로는 4.3 사건이 끝난 다음이다. 물론 제주도민들이 4.3 사건에 대한 아픔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집중적으로 조명하거나 표현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모든 시대극에서 반드시 4.3을 다뤄야만 하느냐, 언급해야만 하느냐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비극이지만 4.3 이꼬르 제주이지만 제주 이꼬르 4.3이냐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창작자 입장에서 선택사항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다뤄야만 한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드라마는 4.3을 외면했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현대사를 다루는 이 드라마의 태도 때문입니다. 60년에 걸친 애순 관식의 인생사 속에 올림픽 성화봉송이 어쨌다느니, 노태우가 당선이 됐다느니,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가 됐다느니,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쨌다느니, 전두환이 어쨌다느니, 이승엽이 어쨌다느니, 우리 영웅이가 나오네 등등 현대사 이모저모를 스케치하듯이 보여주잖아요. 에피소드로 승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친 은명이를 애순이가 학교에서 데리고 나오며 잔소리할 때 갑자기 국기 하강식 시간이 되어서 차렷 자세로 아무 말 없이 태극기를 바라보죠. 그때 그 시절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순간을 블랙 코미디로 표현한 장면인 거죠. 거기다가 김일성 사망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올 때 금명이가 막 꺼이꺼이 울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간첩처럼 울었다는 내레이션이 나오면서 그 상황을 되게 코믹하게 만들죠. 이처럼 드라마는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스치듯 보여주거나 아예 에피소드로 다루기까지 하면서 유독 4.3만 언급을 안 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게 저는 맞다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듣자 하니 유채꽃으로 희생자들을 표현했다라고 해석들을 하던데, 아니 그럼 적어도 유채꽃 밭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라도 매년 열린다는 식으로 그런 장면이라도 나왔어야죠. 괜히 시끌시끌해질까봐 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제주를 배경으로 했다면 스치듯 간접적으로나마 좀 언급을 하든 다루든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타이밍도 있었어요. 표창장 받으러 천안 갔던 관식이 금명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결국 서울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군인 남친 두지 말하면서 군인이랑은 엮이면 안 돼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당시 군사정권의 포갑정치에 대한 당시 기성세대의 두려움, 포갑정치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의 행여나 금명이가 참여해서 다치진 않을까 하는 부모로서의 걱정 등이 녹아있는 거지, 관식이 4.3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여기서 명분은 좋으니까 살짝 대사 몇 마디 더 넣어가지고 왜 그토록 관식이 공권력과 엮이면 안 된다 하는지 어렴풋이 암시하게 만들었다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제주도 이꼬르 4.3은 아닐 수 있다지만 이 작품이 현대사의 이러저러한 정치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문화가 됐든 사건들을 다루는 방식을 고려를 해볼 때 4.3에 대한 이런 반구도 없었다는 건 외면과 이꼬르 맞다. 이 점이 아쉬웠고요. 동어반복 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임상춘 작가께서 폭삭소가수다 집필하실 때 싸이의 아버지 노래만 계속 틀어놓으셨나 추측될 정도로, 아버지, 여기선 부모님이겠죠.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가 광래 애순 금명을 걸쳐서 무한 반복됩니다. 제가 몰아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다음 화가 그닥 궁금하지가 않아요. 시청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금명이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네. 시어머니가 닥달하시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이를 지켜본 애순이 광래맘,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그러고 나서 애순이가 됐든 금명이가 됐든 아이유 배우가 우는 걸로 끝납니다. 어머니 그 크신 사랑 깨달아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짜증나서 울고 화나서 울고 억울해서 웁니다. 다시 금명이가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무한반복 재개되고요. 금명이가 결혼을 하네?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하네?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이걸 18회 했다는 거 아니야? 어머니 이제야 깨달아요. 이제 어머니 관련해서 무한반복이 끝났다? 그럼 이제 아버지로 갑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하고 또 옵니다.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지쳐요.
예, 보는데 지치더라고요. 아니, 감동적이죠. 슬프죠. 애달프죠. 저도 드라마 보다가 오밤중에 저희 주무시던 어머니 아버지 깨워가지고 햇반 데워드렸어요. 그럼에도 돌림 노래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갈수록 뭐랄까 이 재미가 떨어져요. 아유, 이 도파민에 절여진 새끼. 야, 쇼츠 좀 그만 봤마. 자극적인 것만 맨날 쳐보니까 재미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싶으실 수 있는데, 이 무한반복 굴레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양근명 캐릭터입니다. 양근명 캐릭터 관련 서사를 다듬었더라면 재미와 메시지를 한층 더 고양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드라마에서 양근명이 일궈낸 성취는 결과만 나옵니다.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요. 대신 그 긴 시간 할애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는 답이 뻔히 보이는 남편 찾기와 시댁살이입니다. 일단 이마저도 애순이는 그래서 학시랑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관식이랑 결혼하는 거야? 라는 나름의 긴장감을 안겼던 1막의 재탕이죠. 거기다가 금명이의 그 젊은 시절 시간대가 하필 90년대라 응답하라 시리즈가 아른거립니다. 대놓고 김선호랑 이어질 거라는 느낌을 팍팍 안기니까 1막보다 누구랑 이어지게 될까?가 주는 호기심, 긴장감이 덜해요. 시댁살이도 90년대 시댁살이가 암만 저랬을지언정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로 허구한 날 접한 내용의 반복이라 예비 시어머니 역할 맡으셨던 배우 연기 정말 잘하시긴 했지만 새롭지가 않아요. 기시감만 강할 뿐이지 역시나 동화 반복입니다. 엔딩이 어떻게 끝난다 그랬죠?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고요? 어머니 이제야 깨달아요. 아유 엉엉 끝. 그 다음에 너는 박토토? 우린 어른의 연애를 했다. 식장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빠 양관식. 아빠 보는데 왜 자꾸 눈물이 아른거리지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노래 그만 부르겠습니다. 예. 여튼 계속 이렇다는 거예요. 금명이나 영범이나 각각의 부모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근본적으로 같죠. 다만 나의 프라이드니 나의 짝사랑이니 표현의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투영된 자식이지만 그 혹은 그녀를 존중하는가 아닌가 차이인 건데, 그렇기에 금명의 성공을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응원하게 됩니다. 현실에 쫓겨서 꿈을 꺾었던 애순과 달리 금명은 애순의 바람대로 자기 하고픈 일 마음껏 하기를 시청자로 하여금 같이 응원하게 만들어요. 기대하게 만들어요. 허나 언급을 드렸듯이 결과만 나옵니다. 100점을 맞았다. 전교 1등을 했다. 서울대를 갔다. 유학을 갔다. 대기업을 갔다. IMF 때 잘렸다. 사업 구상했다. 사업 시도했다. 대박 났다. 결과만 나옵니다. 과정이 없어요. 설령 애순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지언정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줬더라면 결국에는 마침내 성취해냈을 때의 금명의 모습에 시청자가 더 큰 쾌감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제가 과정 말씀을 드리냐면, 양은명 같은 경우는 난 아버지 같은 인생 안 살 거야 라면서 발버둥 치는 그 과정을 짧게나마 보여줍니다. 양씨 집안의 아픈 손가락인데 어쩌다 아픈 손가락이 됐는지, 왜 자꾸 한 방 거리는지, 아픈 손가락이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뭘 하는지 보여주잖아요. 드라마가 그 긴 시간 할애해가지고 예비 시댁에 치이고 싸이 아버지 흐느껴 부르는 금명이를 보여줄 동안 은명이는 메밀묵 팔고 원양어선 타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니까 양금명이야말로 동화 반복 서사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캐릭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나마 과정이라도 조금 나온다, 혹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 거기서도 결국엔 또 가족 얘기로 회귀합니다. 명사 인터뷰였나요?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왜 에버스터디인가를 설명하면서 또 엄마 얘기를 해요. 금명이가 무언가라도 성취를 해냈다 싶으면은 여지없이 어머니 안 부르기로 했지. 죄송합니다. 귀결되니까 허탈한 거죠. 금명이도 죽어라고 노력해서 일궈낸 성취일 텐데 그 과정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도 적다 보니까 주변에서 성공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헌신적인 부모, 남편, 배우자 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지를 드라마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알아서 노출을 합니다. 물론 이들의 도움 매우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될 요소긴 하죠. 그러나 오롯이 그들 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 왜 나한테는 저런 남편, 저런 배우자가 없는가? 왜 나한테는 저런 부모가 없는가를 시청자는 떠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후반부는 양근명의 개인 서사도 매우 중요하게 드라마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인 양근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토록 애순이 바랬던, 어찌 보면 광래 또한 바랬던 나와 다른 딸, 나와 다른 자식의 길을 걷는지 보여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드라마는 계속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신에 기인한 건지 그 인물만이 겪을 내용보다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는 뭐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임신과 출산이라든지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 요소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계속해서 부모님 그 크신 사랑 제가 어떻게 갚을까요? 아유 전 모르겠어요. 엉엉으로만 회귀를 하니까 후반부를 시청하는데 좀 저는 많이 지루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드라마 다 보고 주무시던 어머니 아버지 깨워서 햇반 데워드렸어요. 그 정도로 감명 깊고 울림 있고 눈물 콧물 쏟아내게 만드는 이야기로 가득했지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투머치였다. 예, 여기까지가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대한 제 별점은 3.5점 볼만한데? 입니다. 다들 인생 드라마다 5.0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감히 3.5점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할 건 아니죠. 저는 그냥 그렇게 봤다는 거니까요. 훌륭하고 기억에 남을 드라마인 거는 분명합니다만 저한테는 화면이나 음악 음악 얘기를 안 했네요. 음악 사용도 적재적소에 정말 기가를 놨는데 그리고 이제 배우들의 연기 등등 기술적인 요소들 때문에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이 드라마의 어떤 서사적인 내용으로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3.5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70년 인생을 16시간 안에 녹여내 유금절로 압축한 인생이란 시입니다. 각본집이 나온다면은 사고 싶어요. 정말 메말라 있는 제 문학적 감수성에 물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각본집이 나온다면 꼭 사서 소리내어 읽으며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좋은 드라마였다 정도로만 제게 남을 것 같네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유해진, 강하늘, 박해준 배우 주연의 영화 야당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주변 평을 살펴보니 뻔한 맛인데 아는 맛이 무섭지 않냐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맛보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72번째 에피소드 폭삭 소가수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